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이제 뭐 영상으로 이렇게 뭐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지금 첫 번째 반은 한 10여 번 강의를 했고, 두 번째 반은 지난주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우리가 몰랐던 윤동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가설을 세워놓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설을 대략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 가설은 이렇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원인은 뭐 의문의 주사. 어, 친구 송몽규가 이제 그 증언을 하고 약 이제 20여일, 그러니까 윤동주가 2월 달에 세상을 떠나는데 송몽규는 3월 달에,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음, 그러니까 윤동주의 직접적 죽음의 원인은 주사죠. 그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어, 그 주사가 원인이라는 것인데, 음, 사실은 우리 한민족, 윤동주를 사랑하는 우리 민중들, 우리 한민족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뭐 저는 꽤그 울분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윤동주의 죽음은 우리 한민족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시인이 우리의 죽음을 대표하는 거죠. 어,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시인 한 사람의 죽음이 민족의 죽음을 대표한다면 우리 한민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 후쿠오카 감옥이라는 그 작은 공간에서 한 사람의 윤동주가 마루타가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당시 한반도는 후쿠오카 감옥이 아니었을까요? 후쿠오카 감옥은 그렇다 그러면 한반도의 그 거대한 감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음, 이걸 좀 더 확대해 보면 한민족으로서 그러면 뭐 만주, 중국, 뭐 미국의 어떤 일대들 뭐 그 어느 곳이든 한민족, 주권 없는 한민족은 그 삶이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진배 없지 않았을까요? 어, 그래서 저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음, 윤동주의 죽음의 원인은 최소한 400에서 500년 전으로 앞당겨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윤동주의 죽음이, 그 억울한 죽음이 또 우리 민족의 그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어.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왜 그러냐면, 네, 저도 한민족의 한 사람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동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성웅 이수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을 겁니다. 네, 뭐 글을 못 배운 게 우리 애기들, 꼬마 애들 말고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이순신 장군을 다 어,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윤동주를 이야기하다가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노량해전에서 총포를 그러니까 총알을 맞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 죽음의 원인이죠, 총알이요. 근데 그 총은 외적에 의해서 외병에 의해서 쏘아진 거고요. 그 총은 당연히 일본 조총이라는 거는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 조총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직접적 원인이 총알로만 끝나버리면 우리가 역사를 또 시도 우리 사회와 역사, 우리 민족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방편 아닙니까? 시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그 총알은 총은 그 일본은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건 조금 더 임진왜란보다 앞당긴 역사적 사실이겠죠. 그 총포가 뭐 수입을 됐던 자기들이 만들었던. 일본은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두 자리의 총을 받고요. 그거를 기술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그 조총이 보급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그 전국시대의 혼란을 깨고 거의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죽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이어받아서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 힘으로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임진왜란이죠. 1592년.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는 그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 그 총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르투갈에서 가지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먼 바다에 있었던 포르투갈은 도대체 아프리카를 넘어서 인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가지고 중국 해안으로 넘어가지고 어떻게 중국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것도 아실 겁니다. 대항해 시대라고요. 뭐 서양 사람들은 그걸 대항해 시대, 뭐 모험담으로 가득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대항해 시대는 인류의 뭐 제가 몇 프로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70% 80%를 희생시킨 거대한 사건의 단초겠죠. 거의 뭐 엄청난 혼란 속으로 우리 인류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식민지화됐고 인도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중국 또한 뭐 식민지와 진배 없는 상황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나 뭐 폴리네시아나 이쪽의 원주민들은 멸종되거나 멸종됐다는 말을 참 뭐 죄송하긴 한데 사라지거나 지금 현재에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대항해 시대가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총포를 수입을 해서요, 부국강병의 길로 갔어요. 우리는 부국강병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부국강병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민중은 죽임을 당하거나 끌려가거나 노예가 되거나 처참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에도 윤동주와 같은 시인은 아니었어도 윤동주와 같은 우리 민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갔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지배 세력들은 뭘 했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의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지배 세력들은 뭘 했습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도 부국강병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도 그랬는데, 그 거대한 정말 민족사적으로 처참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부국강병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910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라를 빼앗긴 게 그 이전이 있죠. 나라를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민족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풀이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그러면 최근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죠. 부국강병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1894년 청일 전쟁을 우리 땅에서, 청나라하고 일본의 전쟁인데 우리 땅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와 유럽 연합과의 전쟁이죠. 약소국은 항상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국강병의 길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은 우리 땅에서 벌어지게 되고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청나라가 승리하게 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민중이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더 불행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우죠.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그 사이에 우리는 동학농민 전쟁을 일으킵니다. 보국안민이라는 기치하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 총이 등장합니다. 우금치 전투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6,000명 정도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언덕 위를 올라갔던, 죽창을 들고 올라가던 그 의병들이요, 이 따발총이라고 하죠. 게스틀링 총인가? 에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보국안민이라는 민중들이었거든요. 지배 세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국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민중이었다는 거죠. 그때 동학농민 전쟁 속에서 죽어간 민중들만 알려진 것만 해도 16,000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계속 가볼까요? 1904년에 너일 전쟁에서 또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 역시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힘이 약화됐던 저 중국 만주 쪽하고 그 지역이죠. 자, 그래서 1905년에 우리는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1907년에 치안권과 행정권도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조선은
지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1910년에 완전히 경술국치를 거치게 됩니다. 국가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들은 뭘 했을까요? 예.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권력을 내주고 부를 쟁취하고 그 밑에 아부를 해서 들어가서 자기를 얻고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오죽했으면 네. 친일했던 사람들은 3대가 막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했던 우리 지사들, 열사들 그런 위대한 분들의 자녀들은 3대가 굶고 교육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윤동주가 후쿠오카 감옥에서 죽은 겁니다. 제 가설이 틀렸다고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서구 세력들이요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그 세계를 지배한 역사 그리고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서 일본은 산업화에 성공하고 부국 강병에 성공합니다. 군사기술, 군사력을 키워서 제일 먼저 잡아먹은 게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한 사람이었던 윤동주는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 왜?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명동마을 형성 배경을 보면 또 윤동주가 걸어왔던 배움의 길을 보면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선진 문명, 기술 그가 또 사실은 원했던 문학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식민지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 뭐 그런 사람들 잡아가지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생체 실험하는 거는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요. 우스운 거죠. 그거는 옛날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국민들 잡아주고 코 베고 귀 베고 우리나라 조선의 국민들 데리고 가가지고요 끌고 가서 종살이 시킨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단순한 하나의 사실을 과거로 회귀해서 그 원인을 찾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읽고 어렸을 때 읽고 느꼈던 그런 감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글을 더 공부하게 되면서 역사 인식도 더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죽음을 그 일회성으로 끝내고 싶지 않은 제 마음이 강할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말에 공감을 저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동주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민족의 죽음이고 그 민족의 죽음은 사실은 수백 년을 앞으로 가서 파악해야지만이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런 일을 다시 없게끔 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이렇게라도 얘기해서라도 그 시간을 연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남들처럼 나쁘게 부국강병의 길을 걸어서 약소국을 괴롭히든지 허나 윤동주는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국강병의 길로 가야 됩니다. 윤동주라는 사람을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만 우리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가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제 수업은 서투르지만 계속 될 것이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